얼마 전 이제 친한 아나운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요. 다이아몬드 보석 가게 탐방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특징적인 것은, 랩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실험실 다이아몬드를, 파는 보석 가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비교하니까 10배가 차이 나는데, 두 개의 품질은 이 정밀 기계로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은, 그런 품질인데 가격은 10배 차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이사나이트라고 또 실험실 다이아몬드보다 또 훨씬 또 싼 보석도 있는데 그것도 거의 품질이 뭐 90% 정도 쫓아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에 그러면은 원석 그러니까 자연 다이아몬드는 이 다이아몬드 산업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이미 명품 브랜드들은 제품보다는 디자인 값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제 직책이 디지털 혁신 전략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띵커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게 띵커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두 가지 용어로 씁니다. 띵커가 있고 프랙티셔너, 실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띵커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실행이 되던 시장에서 잘 되던 이거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기술이나 사회와 환경 변화를 봤을 때 방향은 이거다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가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 조직의 역량과 문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파트가 협력이 잘 되는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제일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싱커와 프랙티셔너, 이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그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원래 제가 20몇 년 동안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는 영역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을 만나서 요즘 사업 고민을 많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지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요즘 관심이 많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대규모로 들어온 게 이제 ERP죠.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장부부터 시작해서 그 숫자들을 다 전산화하기 시작했죠. 사실 ERP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단순히 우리가 회계 장부 적는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데 ERP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프로세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하는 방식을 안 바꾸고 ERP만 도입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실패한 조직들이 많죠. ERP를 도입하고 아마 절반이 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ERP를 도입하고 실패한 조직들이 왜냐면 ERP가 비싸거든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그 큰 회사들의 그 모든 회계 시스템을 다 이 전산화하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데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 데이터를 도입하는 거지 이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는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DX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의 60%의 사람들은 기술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논쟁이 제일 많은데요.
오늘 이제 뉴스 분석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전문가하고 앵커하고 나와서, 올해 들어와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여전히 작년에 대량 해고를 했는데 또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해고의 이유가,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인력이 필요 없어진 거다. 그래서 대량 해고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정확히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용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죠. 사실 디지털이란 말도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디지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10년 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디지털 그러면서 그런 광고도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다 쓰죠.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절반의 사람들은 디지털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 30%의 사람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용어를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누가 필요하냐면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하는 일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요. 새로운 방식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단지, 자본, 리소스가 없고, 또 돈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조직도 없기 때문에 사회 시장이 안착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 사업자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할 건지. 이 도표는 기존 사업자들의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용자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의 혜택으로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이 끊임없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많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권력이 이용자한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디맨드 경제가 나온 거죠.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맞춰준다. 내가 산업화 시대처럼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로 설계를 하고 특허를 내고 그래서 규모를 만들어서 내가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화 시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온디맨드 이용자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거의 모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이용자는 이 욕망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무한대로 변해요. 그래서 이 도표가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걸로 시장에 안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황금 시대를 맞는 거예요. 황금 시대를 맞는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일을 해가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죠. 이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을 깨부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드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해오던 대로 하면은요,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경제학자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죠. 대량 생산이 되고 이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용 가치는 있지만 교환 가치가 없어진다.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쓰면 아직도 쓸만한 겁니다. 한 거지만 이용자들은 지금 요구가 이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돈을 안 낸다는 거죠. 무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영역으로 점점 싼 영역으로 그러면서 해오던 방법이니까 기술이 낙후됐으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그랬을 때 일반 상품화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실리콘밸리 경제에서는 아주 안 좋은 망해가는 모델입니다. 커머더티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상품의 모델이 일반 상품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안 하면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 회사들이 해오던 대로 하다 보면은 계속 이용자의 요구는 바뀌기 때문에 우리 것은 일반 상품화가 된다. 그래서
아직도 이용 가치는 있긴 하지만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로서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 맥킨지나 아니면 다른 컨설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 하는 분들이 정의하는 게 그겁니다. 고객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이용자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객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객 경험은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운영의 민첩성을 확보해야 된다. 운영의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의 문화와 리더십이 바꿔야 된다.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구성원이 아니고 리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랜 경험에서 봤을 때 아무리 구성원들이 우수해도 리더가 이것을 수용을 못하면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는 점점 더 리더십 리스크가 큰 리더십에 의해서 조직이 살아나고 죽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그러면서 문화는 구성원들의 주도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다양한 고객의 경험을 파악하고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인력의 주도권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 조직의 모든 기술이 통합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 할 때 하는 모델입니다. 뭐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 안 이루어질까요? 거의 절반의 회사, 내가 보기에는 80%의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ERP가 뭐 절반이 망했다 그랬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전통 기업에서 오래된 KBS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거기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작업을 수년 동안 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성공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를 계속 공부를 했죠. 이게 사실은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에러에서. 그래서 그것도 몇 년 동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가장 적은 연장자 구성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연장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데 늦습니다.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 격차가 생기니까 그럴 경우 이제 인간의 심리는 자기가 해오던 대로 퇴행을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연장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안 받아들이고 해오던 방식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죠. 가장 필요한데 해오던 방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일반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거의 모든 조직이 스타트업만 빼놓고요. 모든 조직이 연장자가 많습니다. 출생률이 저하되고 점점 더 이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 게 줄어드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이 디지털 영역, 온라인 영역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 기업은 새로운 세대는 안 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구성원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하려면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우리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교육을 이 연장자 구성원들한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 직원한테. 이게 뭐 IT 부서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직원이 안 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오던 대로 하는 걸 깨부수고 새로운 방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교육도 기술 교육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 교육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디지털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생각을 바꾸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생각 바꾸기는 뭔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지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공간 압축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 거죠. 그래프 이론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점점 더 시간이 단축되죠.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는 거예요. 거리가 짧아지죠. 전철 노선들을 보시면은 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 그 복잡한 거리가 먼 어떤 거는 어떤 노선은 2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그 노선도 한 공간에 다 압축돼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시공간 압축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시공간 압축은 주산에서 전자계산기로 넘어가면서 처음 우리 삶에 적응을 되는데요. 주산은 이 선형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 4개, 위에 거 하나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해서 그게 선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영역과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영역은 거기서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해서 갈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선형을 시공간 압축해서 선형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디지털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세상은 우리가 부산까지 KTX로 3시간 걸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올해 우리 매출 목표는 150억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세상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프로젝트는 3월까지 마무리해야 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선형입니다. 선형인데, 디지털은 시공간 압축이라는 것은 비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정해지지 않냐면요. 이 디지털 세상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트워크는 연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 생태계하고 똑같습니다. 연결은 끊임없이 노드가 많아져야 성장을 해야 그 플랫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자를 끊임없이 늘리는 거예요. 쿠팡도 불과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게 한 2년밖에 안 됐죠. 그 전까지는 몇 천억, 몇 주씩 적자를 내고 그랬죠. 그 적자를 내고 돈을 투자한 게 계속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시키면서 그 연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화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이 성장과 진화와 적응을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커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이런 모양이 오늘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하드웨어 세상은 정답 찾기 세상이었고요. 기계가 정확히 돌아가야 효율성이 있죠. 정확히 안 돌아가면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답 찾기에 익숙한 거고 디지털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제의 해답이 오늘 또 해답이 아닐 수 있고요. 오늘의 해답이 내일 해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해답 찾기 하는 중요한 게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어쨌든 하드웨어는 구조적이고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비선형적이고 그래서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점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용자의 요구를 계속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용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델로 그려지냐면요. 항시 업그레이드 모델로 정해져 있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은 디지털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종점이 없죠. 3시간까지 가야 돼. 올해 말까지 해야 돼. 이것이 없습니다. 시도를 하고요.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데모김을 하고 피드백을 줘서 이것을 계속 돌리죠. 이것을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해답을 찾았어도 이용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용자의 요구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달라집니다. 해답이 또 해답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나이 많은 구성원이 많았을 경우 해오던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일반 상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산업은
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다. 해답 찾기에서 정답 찾기에서 해답 찾기로.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들이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관찰해보면, 동기들 관찰해보면, 동년배들 관찰해보면은, 이게, 사실은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낯설고 불편해요. 불편하는 거니까 자꾸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던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반 디지털 혁신 행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는데 핵심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조직이 혁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렇게 해오던 대로 하는 이 나이 많은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꿔주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기술 교육도 해야죠. 기술을 알아야 효율성은 늘어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죠? 뭐 다 비즈니스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디자인 싱킹이라고 무지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업그레이드 과정입니다. 관찰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빠른 제품, MVP라 그러죠. MVP, 빠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실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시제품으로 돌리고 다시 이용자의 반응을 봐서 다시 올리고 무한 반복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리콘 경제에서는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터레이션. 그래서 무한 반복. 이게 중요한 용어가 됐죠. 그래서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활성화 제품을 만들어서 이용자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확장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스케일업. 실리콘밸리 비즈니스에서는 스케일업, 확장성이 없는 비즈니스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구성원부터 리더부터 구성원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해오던 방식을 깨부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거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때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이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술이 인공지능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객 대응을 할 때 비즈니스마다, 조직마다, 사업 유형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고객 대응이 정말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서 스케일업, 이 생각을, 해오던 방식을 깨부수고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Y가 무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가치를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주는 건지, 옛날 방식으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고객센터도 일률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하면은요,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역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주위에 자문을 하면서 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애를 있으니까 이런 앱을 만들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그것은 전후가 틀린 거다. 당신이 고객한테 줄 새로운 경험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할 때 플랫폼이 필요하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 앱이 필요하면 필요하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직접 1대1로 만나서 해야 되는 거면 오프라인에서 1대1로 하는 거다. 가장 효율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또 이 다이아몬드 시장을 일반 상품화를 시키겠구나. 그럴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오던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